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자, 민주당을 걱정하셨던 많은 분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패널로서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했던 분들의 변화를 보니까 국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뭐냐, 무엇이었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야 아니면 여론조작이냐, 이걸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토론 역전의 용사들이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보다 훨씬 더 근엄한 자세로 조용하게 젠틀하게 인사했습니다. 구구의 강철이빨 김용대 전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씹으러 나왔습니다. 씹으러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깜짝 놀랄 인물이 있습니다. 이야, 파마머리 너무 좋다. 이렇게 댓글이 바로 올라왔는데요. 임세은 민생경제연구 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관종, 관악의 종달새 임세은이었지만 지금은 컷된 컷종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시 머리도 커팅을 하셨나요? 아니, 여기 분장해 주시는 분이 예.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그러지 몰라 막 고데기로 막 말아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기분 전환 한번 하는 거예요. 기분 전환하는 것이다. 야, 이게 지금 요즘 우리가 욕도 많이 하지만요. 욕도 많이 들어먹고 있는데 저도 들어먹고 있고요. 또 김종대 전 의원도 좀 들어먹고 있고 변희재 대표도 비판 좀 받고 있죠. 자, 그래서 할 말은 그대로 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론 조작이냐 여론 조사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요. 벌써 70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호박님, 슈슈님, 모가님. 슈슈님께서 아마 빠마머리 이쁘다고 해주셨군요. 자, 볼펜님, 황금알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의 소나무당이라고 외쳐주시는 박만우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해쇼님. 저희들이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얘기도 할 건데요. 우와, 오늘 출범식 보셨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조국 신당에 이어서 송영길 신당, 소나무당이 출범했는데요. 그 내용 들으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정권 심판의 열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네. 여론조사상 계속 국민의힘이 어차피 밖에서 앞선다 이랬는데 MBC 100분 토론 패널 조사에서는 아니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여론조사 꽃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논점은 진짜 보수 과표집이 있었냐 없었냐로 좁혀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경선 기간이다 보니까 전부 여론조사 대기조가 돼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 얘기인데, 그리고 뭐 경기도 같은데 이래 보면 뭐 지방 다 마찬가지. 02로 오는 전화 받으라고 다 코치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수 과표집 이게 대략 한 8%까지 과표집됐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8% 포인트가 반영이 되었다. 원래보다. 원래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국민의힘 대략 뭐 역전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2월 초를 기점으로 역전된 걸로, 그때부터 뭐 상승세로 돼가지고 2월 3주째 역전된 걸로 대부분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시절에 뭔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민주당 공천 파동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미 공천 파동 전부터 상승세로 국민의힘이 올라갔다는 거는 최근 시중에 나도는 민주당 공천 실패론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네. 이미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시중에 그냥 도배하다시피 하는 여론조사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정말 과학적인 분석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론조사에도 안 보이는 게, 제가 지금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용인, 고양 뭐 많이 돌아다니는데 역시 바닥표는 그렇게 경망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경망스럽게 뭐 출렁이고 뒤집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대다수는 아직 말이 없다. 이런 점들 좀 신중하게 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려요. 그러면 정권 심판 열기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닥 민심은 네. 유지되고 있다. 정권 심판 바닥 민심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좀 짜증나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어떤 그 민주당의 결집도가 약화된 것도 사실이고 또 투표 의향이 다소 꺾인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오늘 출범한 소나무당이라든가 이런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이야기거리를 만들면서 다시 좀 전체 파일을 키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보시라. 자, 소나무당이 오늘 이제 출범을 했고 변대표 그러면은 정권심판 열기가 이렇게 높고 밑바닥은 아직 견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 소나무당은 어차피 호남 기반을 노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호남 쪽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한데 예. 보수 과표집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데가 호남이거든요. 호남에서 경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거의 20%가 빠졌어요. 한 2달 동안에. 이건 어떻게 설명되고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제 소나무당 이른바 당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로 민심 탐방을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빠진 게 맞아요. 네. 민주당에 실망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요 MBC 요 조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일 뿐이거든요. 네. 여기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하향세는 분명히 맞다. 이건 여러 통계했을 때. 근데 뭐 수도권 이런 조사에서 과편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인정하고 이제 다시 가야 되지. 야 이거 다 조작이니까 이거 원래 우리가 앞서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호남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 어쨌든 그 이제 범위에 대해서는 뭐 과표집이 되었다지만 실제로 그 민주당이 잘해서 유지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바깥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 호남 이야기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럼 호남은 국민의힘 쪽으로는 가지 않는데 그럼 원래 지금 안 조국 가죠. 신당 쪽으로 엄청나게 갔지 않습니까? 조국신당 좀 많이 넘어갔죠. 자, 오늘 그럼 소나무당이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의 흐름이 호남에서 조국 신당과 송영길당, 소나무당이 완전히 경합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하십니까? 일단 송영길 후보 자체가 이제 광주 출마를 직접 할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 같고 조국 신당하고 이제 민주연합하고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호남은 뭐 윤석열 퇴진 요구가 막 정부에서 가장 높은 데이기 때문에 라인업에서 과연 진짜 윤석열 퇴진 위해서 잘 싸워왔고 잘할 사람들이냐는 그걸로 결판났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는 좀 조국 신당의 라인업이 지금 인재영입 6호까지 봤을 때 창당의 지금 취지와 안 맞는 윤석열 조기 퇴진 시켰다면서 6명까지 발표했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윤석열 퇴진 싸운 사람이. 주로 뭐 조국 대표하고 좀 뭐 문재인 정부 때 같이 했던 사람이라기 때문에 결국 이 총선 때 비례정당 투표는 라인업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업 싸움에서는 뭐 소나무당이 전혀 밀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만드는 구조 자체가 저희 소나무당은 100% 공개 오디션이고 누가 잘 싸우냐의 기준까지 평가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안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화면에도 이제 관련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소나무당이 이제 출범식을 했는데 그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 약간 특이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변 대표. 저기에서 오늘 뒤에서 막 흔들었던 분이 태극기 흔든 거 맞죠?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검찰 해체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민주혁신당을 만들었다가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부를까 말까 하다가 소나무당으로 갔는데 소나무당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은 아마 손혜원 전 의원이 소나무의 송자도 있고 이 소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나무당 하면 이번에 바람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뭐 당연하지만 좀 제가 오해를 받는데 예. 제가 태극기 운동했기 때문에 내가 넣었다고 오해하는데 저희는요 전광훈이 태극기 작았다부터 우리는 태극기를 안 들었어요. 예. 같이 묶기 싫어가지고 이건 철저하게 송영길 대표가 예. 태극기 하자고 해가지고 태극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게 한반도기가 있고 거기에 태극기를 흔드는 저 모습이 과연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전달될지 지켜봐야 하는데 오늘 성황리에 출범을 했고요. 실제 규모가 작고 좀 뒤늦게 가지만 앞으로 검찰 해체당, 즉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소나무당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후보를 라인업으로 내세우는지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을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시현 소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이번에 관악을 해서 정말로 종달새처럼 열심히 하셨고 네. 저도 사실 눈물을 약간 흘렸는데 경선 갔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그거를 정말 민주당 기득권 벽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많은 분들이 임시현 소장께 박수도 보내는데 네. 뭐 한편으로는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강력한 정말로 투쟁가로서 활동가로서 운동가로서 활약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뛰어보면 정말 밑바닥의 네. 흐름은 어떠냐, 민심은 어떠냐, 네. 정권 단일 열기가 식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8시간 가까이 주민들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말이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윤석열 좀 어떻게 해라. 그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 정권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 먹고 살기 힘든 거 밑바탕에는 당연히 경제 폭망을 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 왜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여기까지 차 있다는 건 저는 깨달았고, 반드시 빨리 바꿔야 된다. 민주당이 빨리 나서서 바꿔라. 임세일 씨 맨날 탄핵 얘기하던데 가서 탄핵시킬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저는 주요 여론이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정당의 지지색이 좀 옅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싫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당원들만 만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특히 3040 분들은 당 색깔이랑 상관없이 그냥 중도적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3040 분들은. 근데 네. 제가 또 4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을 자주 가요. 근데 그런 모임이 반드시 이게 당 색깔과 정치 색의 유불리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그냥 3040 그냥 우리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 김건희 도대체 빨리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왜 김건희 특검 저거 디올백 저거 아직까지 왜 얘기가 나오는데 저거 왜 못 때려잡냐.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그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잘했다는 분 거의 못 만났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정권 심판 열기가 그렇게 높은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말로 제대로 싸우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주고, 그게 이제 조국 신당으로 반사이기 가고 지금 소나무당도 출범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제3지대, 특히 진보 진영의 제3 정당 운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은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아마 그렇게 제3당으로 가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흐름과 동력은 조금 끊겼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한 놈만 팬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놈만 잡아서 패는 것처럼 뭐 김건희 특검 계속 말을 한다던가 윤석열의 실상을 계속 말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잠깐 민생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조금 그 전선을 좀 흐렸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쩌다 보면 일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 너무 강하게만도 갈 수도 없고 뭐 너무 또 이렇게 약하게만 갈 수도 없고 또 중도도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천 시즌이다 보니까 공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억울한 일들도 있고 시끄러운 일들도 있고 이랬다 보니까 그런 동력이 조금 떨어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임지연 소장님 소나무당으로 오시라고 글 주시는 분 계시고요. 임시현님 앞으로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어려움 잘 극복하시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셨으니까 새겨 담아 놓고요. 네. 앞으로 정치 행보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 재의결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이 줄줄이 컷오프를 시켰어요. 야, 이게 지금 꼼수 공천이냐, 꼼수 컷오프냐, 이것이 말하는 기술 공천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종대 전 의원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론도 좋아지고 하니까 삽 죽일 놈 죽이고 거기다가 한 개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유형아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서 경선조차 없이 홍석준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다 도무슨 변호사 한 명. 도태우 변호사. 중랑구입니다. 이거 보니까 대구 굉장히 변호사. 외워도 예. 자꾸 잊어버리는데 둘 다 대구 아닙니까? 예.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태블릿 PC 변호사입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현역 그 컷오프 시키고 예. 현역 날리고 이제 새로 등장했던 인물들이고, 그다음에 유영아 변호사는 저는 공천 거래라고 봐요. 공천 거래했다. 언제였더라? 그 미디어워치에서 특종으로 저희가 보도한 지금 제보를 내용인데. 받았는데 이제 유탐사 협의 중에서 유영아가 공천 받으면 까자 그래가지고 지금 논의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미디어워치 특종이 이제 공천 거래한 녹취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유영아 변호사 플러스 뭐 두석인가 뭐 더 요구했던 걸로 그 돼 있고요. 내용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불법성 문제 때문에 이걸 지금 상의 중인데,
워낙 중요한 얘기에서 위법성 조가 쌓여될 거라 보고 아마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뭐 그러니까. 대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데 변 대표 이게 내용은 거래 같은 거래를 내용, 거래 같은 했다, 내용이니까. 불법 소지가 있는 아니 뭐 거래다. 한번 설명 더 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조심을 왜냐면 하시고 통화한 게 있는데. 아니라 예, 예. 제3자가 녹취했기 때문에 이게 통신보호법 위반이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그 정도 내용은 지역 하나 뭐 비례 하나 이렇게 좀 거래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관저 초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행사 뭐 이런데 추모식 가서 또 만나고 뭐 계속 밥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천거래설이 이제 그 변희재 대표가 주장한 거고 할 때 저는 좀 설마했어요. 사실은 진짜 그럴까?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어떤 위험 리스크를 과연 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딱 나와버린 거라고. 이거 사실 정당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거잖아. 당무 개입한 거고. 정당법 위반 뭐 다 대통령 위반한 나오고 거고. 이제 다른 이제 대통령실 사람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제가 직접 유영아 씨한테 취재도 할 생각이고 하여튼 조심스럽게 좀 그래도 밝히긴 밝혀야 되겠다.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정무적 판단도 했다, 고려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된. 아니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 유영아 변호사 공천한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이게 1위하고 2위 여론조사가 더블로 점수 차이가 나거나 네. 아니면 30점임을 앞서 나가든가 이렇게 해서 확 벌어지면은 저 시스템 공천상으로도 전략 공천을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설명하는데 네. 그러면 그 홍석준 그 의원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분이 저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폭로해서 그 감사원 감사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통계청장 역임한 데다가 보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기획단장을 했고 또 저기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도 성적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점수가 아무리 그 저 박근혜 대통령 후광이라 하더라도 뭐 점수를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의 뭐 더블 이상 차이가 났다? 대구에서 현역 의원을? 나 이 말 못 믿겠다 이게. 그래서 이거 못 홍석준 믿겠다 의원이 이게. 끝까지 경선만 붙여달라, 그러면 승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경선을 이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추정해보면 여론조사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경선하면 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유영아에 대해서 그냥 단수 공천을 주고 말자. 그래서 전략이라는 논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제 공천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민심을 역행하는 사천인이 무엇이냐, 민주당을 계속 공격했는데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집사인 유영아 변호사를 했다. 이게 이제 총선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른바 범보수 이제 태극기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유영아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재판을 망쳤고 뭐 제가 뭐 하는 거지만 태블릿 PC 조작을 계속 아니라고 은폐하고 이런 짓을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박근혜 윤석열의 거래를 치게 만들어서 탄핵 무효 운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유영아야말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대통령과 박근혜가 거래를 쳐서 단수 꽂았다는 거는 보수의 이 운동 방향과도 너무 안 맞으니까 오늘 16개 보수단체가 지금 유영아 공천 철회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운동을.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태극기 운동에 이제 크게 이제 탄핵 무효하고 태블릿 PC가 있는데 탄핵 무효를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 원래 맡아왔는데 조원진이 저 유영아 심판한다고 지금 그 지역구 출마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원진 원수지간인데 당신이 들어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할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조원진 상대 안 하거든요. 그렇게 예, 저희 예. 원수지간인데도 원수지간인데도 만약에 조원진이 가서 유영아 심판하겠다면 제가 도와주겠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박근혜 탄핵을 국민들이 동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 이제 변희재 대표처럼 유효 운동을 한 분도 있긴 하지만 국민 다수의 의견은 이제 그러면은 탄핵의 강이 거꾸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가 잘못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은 탄핵 잘못했다고 보는 게 보수의 다수인데 예. 유영아는 그게 아니니까 유영아는 오히려 박근혜를 속여서 탄핵을 인정하게 만들고 윤석열이 엎드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영아가 탄핵강을 건너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강을 되돌린 게 아니고 예. 전혀 다른 맥락을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잘못된 기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건 박근혜 착각하기 쉬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 정치 쟁점이 되어서 그러면 탄핵을 잘못한 거야? 타협한다 정당성을 이거지. 예? 아니, 그 그러니까요. 유영아는 탄핵을 인정하지 않은 쪽이라니까요. 유영아는 이제 범보수는 그게 아니라는 쪽이고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것들이 총선에 미칠 영향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지켜봐야 하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사천이냐 아니면 공천이었느냐 정무적 판단이 무엇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건 것인데. 사천을 넘어서는 거죠. 네. 사천을 넘어서서 정말 이 국가적으로 보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탄핵 문제를 두 명이 그냥 딜치고 야합해가지고 자기 똘만이나 꽂아버리는 이런 짓이기 때문에 이건 사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대구에도 민심이 끓고 있는데 왜 홍석준 의원이 저렇게 피해를 보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것인데 자 민주당이 이렇든 저렇든 궁지로 많이 몰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그것도 1시간 전에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어제 영등포 갑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 임재현 소장 네네. 아예 이제 향엽. 예. 권향엽.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경상도여서 좀 네. 발음이 이름이 문제가 실제 어려워요. 예. 그래요? 예. 권향엽 우리 이제 뭐 여성국장 출신이시죠. 비서관에 대해서 예. 부인과 이 여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 후보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면 공격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가만두면 몰려서 정말 오해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사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닥 이 선거에 도움되는 일은 아니죠. 불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 권양엽 국장님 같은 경우는 당에서 한 30년가량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여성국에서 쭉 근무를 해서 여성 정책들을 쭉 다뤄왔었고 아마 지난 대선 때는 아마 그 당에서 보통은 당직자들 다 가서 일을 도와요. 그러니까 당직자로서 뭐 일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랑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당에 저도 당원이니까 뭐 너 대변인실 가서 대변해라 그럼 그냥 가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도 그런 요청 때문에 그 당의 일환으로 당원의 일환으로 가서 한 거고 그 역할이 아무래도 이분도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으니 부실장의 역할을 아마 했을 거고 전반적인 그 여사 팀의 총괄 관리를 아마 했던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지 그 무슨 특정 개인의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사천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 이분이 총선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어요. 2020년에. 그 같은 지역에 나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2등인가 하셨다더라고요. 그렇죠. 서동영 예. 지금 현 의원하고 이제 붙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네. 김종대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은 좋다. 직접 서동영 의원하고 붙겠다 이렇게 나서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막 맞고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 가짜 뉴스 법적 조치라면 왜 번복을 합니까? 그것도 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일단은 두 가지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저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는 하겠다 이 얘기 같아요. 근데 막상 해명을 정확하게 하고 원칙 있게 대응을 하면은 전 돌파가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왕 그러면은 저기 이걸 경선으로 돌리면은 또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뒤집히면 그러면은 이것도 민주당의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아니죠. 그 총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보다도 사실은 그 민주당 경력이 더 앞서시는 분이거든요. 그 정도에다가 청와대 비서관까지 사회정책 비서관을 한 걸로 돼 있던데. 여성 비서관, 여성, 여가 예. 비서관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뭐 민주당이 유달리 당직자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당입니다. 안규백 의원 옛날에 조직국장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송옥주 의원, 그렇죠. 그 저기 거기도 당직자 출신인데다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부대변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많죠. 민주당은 많아요. 또 진성준 당에서 의원. 진성준은 그리고
대부분 보좌진과 당직자를 번갈아 가면서 해서 진출을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선 불가능해요. 네. 대부분 보수 정당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부의 당직자를 양성 체계로 봐왔고 대변인실이 저기 원내로나 지방의원으로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여기는 문화예요. 그러면 거기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됐지. 이게 왜 하루 이틀 만에 또 번복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이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각기 그 대응이 들어가면서 이러다가 만약에 경선 결과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그러면 또 이제 그걸 갖고 얘기가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대응하셔라. 뭐 그 말씀도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아마 당에서는 이제 민심의 흐름이 이게 사당화 또는 사천 논란 이런 거면서 딱 언론 프레임이 잡혀서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어쨌든 당사자도 부담이 좀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고 뭐 이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민심은 살피고 법적 대응은 하고 그래서 원칙과 강경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투쟁 모드로 바꿨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했던 거는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권향엽 후보와 서동용 후보가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번복하는 게 그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히면 안 된다. 이런 예. 게 아마 조금 당성이 강한 당원들 생각일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당에 부담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느슨한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는 입장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불확실한 어떤 하나의 공간이 주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그치. 이제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에 대한 당헌 당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우리 당 당헌 당규에 보면 8조의 여성 후보 규정에 원칙적 기속 규정으로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총선 때마다 사실 그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뭐 청년 여성에 대한 그 할당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아직 여성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여성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특구 같은 걸 그때그때 빨리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약간 고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아니 이번에 들고. 여성 특구라고 지정했다 그러던데 예. 그러면은 여성 가산점 30점 주고 경선 붙이면 될까요? 아 근데 이분은 한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신인만 그러면은 그 여성 신인의 경우 가산점 25%인데 그냥 여성은 그냥 여성은 동일지구에 있는 현역 의원은 0%고 현역이 그렇지 아니니까. 않으면 5%에서 1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안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이제 재정립하는가에 대한 이제 과제가 있었을 테고요. 저는 누가 될지 예측이 됩니다. 다만 말씀을 못 드리죠. 이제 이 정당성을 확보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공천이 잘못됐다고 결국에는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사천이 아니었다.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 메시지가 당원들한테 전달이 될 거고 아마 이제 순천 광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민들이 또는 당원들이 판단할 것인가 그 몫인데요. 근데 순천은요 통진당에 김선동을 당선시킨 적도 있고 이정현을 당선시킨 적도 있고 예. 이거 당론 안 따라갑니다 거기는. 예. 굉장히 독특한 지역구예요. 그 순천이 원래 호남에서 인물 전환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 잘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여가지고 네. 당론 따라가진 않아요 거기는. 아니 그런 부분에다가 그 당시에 민주당 공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정현 의원이 될 때는 서가범 의원을 공천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때 아마 무슨 비리 또 그 연루된 어떤 사법 문제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정현 그 의원한테 갖다 바친 거나 다름없는 네. 선거였고 또 이정현 의원이 광주에서 선거를 할 때도 꽤 득표력이 있었어요. 항상 10% 20%는 얻었던 양반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양반 얼마나 저 선거운동 잘합니까? 키도 작은 데다가 인사하면은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국방일 같이 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겸손은 힘들다가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선거운동을 잘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천이 잘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에서는 이런 파동들이 분명히 표심에 영향을 준 거죠. 이게. 지자체 최근 선거에서도 그 무소속 노광규 시장이 당선되잖아요. 지금 노광규 시장이 그러니까 이 이제 순천은 무소속 그냥 당선인. 워낙에 멋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 서동영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의원 중에 한 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은 그런 부분에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회로는 그래서 경선을 다 해야 되는 게 이런 그게 잡음이 맞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 말씀은 아니 당연한 원래 것이고. 예,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이 정착돼 갔다는 걸 항상 자랑으로 삼아왔고 네, 네.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당 체질을 바꿔왔던 당인데 네. 요즘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그 큰 원칙을 세워놓고 네. 시스템 공천의 정무적 판단이 그 원칙 안에서 작동되면 뭐 별다른 잡음이 없을 텐데 제대로 이제 처리 못하고 이것이 불거지니까 책임질 사람은 없고 아무리 쳐다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덮어써야 되는 상황.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광양 그 유권자 여러분, 앞에 있는 임시현 소장 보십시오. 정말로 억울하게 정말로 컷오프가 되어버렸는데요. 관악을에서 여론조사 앞서는 조사가 몇 번 나왔거든요. 여성이죠, 신인이죠, 가산점만 하더라도 한 30%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당에서 공천했다라는 얘기 듣고 정말 눈물로서 서러움을 달래고 그 다음날 바로 페이스북에 승복하겠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원으로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페어플레이. 그런데 주위에서는 오히려 더 붙더라. 왜 그러느냐. 재심 청구하라고 했지만 안 했습니다. 재심 청구는 했습니다. 예. 재심 청구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으로 올려서 본인이 이제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광양 유권자 여러분, 출마자 여러분 억울하시겠지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저는 정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사천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양평 게이트와 관련해서 임시현 소장 또 국회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김선교 네, 김성교 전 의원이랑 그 공천이 됐습니다. 공천이 됐죠. 지난번에 이제 불법 비리 때문에 네. 아예 의원직 의원직 박탈도 박탈을 되는데, 된 사람을 다시 공천했는데 네. 그걸 한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가 저질러 놓은 불법 행위, 양평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공천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정말로 열심히 이 내용을 설명하시던데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들은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시스템 공천인 건 맞아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씨한테 잘 보이면 꼽아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뭐 범죄자, 범죄 혐의자, 뭐 돈 받은 사람, 불법 뭐 저지른 사람, 뭐 이렇게 희한한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희한한 인물들을 정말 비호감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혁신 공천 맞죠. 어떤 면에서 혁신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종류의 시스템 혁신 공천을 이 국민의힘은 하고 있다라고 보고 김성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양평고속도로에서 예전에 그 양평고속도로가 휘게 했을 때 약간 도움을 준 걸로 굉장히 큰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다 아시겠지만 장관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본인은 정치 생명 걸겠다. 그런 적 없다. 이게 왜 우리가 도로가 휘게되냐. 뭐 백지하겠다 하고 펄펄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그쪽 위에서 봤을 때는 이쁜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수공천 딱딱 주지 않습니까? 그 양평에다가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미 본인 때문에 의원직이 날아갔는데 그 양평고속도로를 비호했다는 이유로 그 양평 지역 똑같은 지역에 또 다시 준다? 저는 이건 양평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고 이것 때문에 분노했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저희 그래서 그런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게이트는 이제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천부터 아예 엉터리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양평 게이트 문제 언급을 하니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아예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를 하고 또 맞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변 대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평 게이트 문제가 이번에 터져서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요, 지금 뭐 고소해가지고는 선거 때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림도 없고 지금 어쨌든 이 야권에 지금 정당이 꽤 많아졌잖아요. 싹 다 한 탭을 몰아가지고 양평 관련해서 선언해야 돼요. 총선 이후에 이거 반드시 특검을 끝장내겠다는 것을 소나무당까지 오른쪽 왼쪽 다 합쳐가 진보당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밀고 가는 게 맞는 얘기죠. 이거 고소 가지고는 이거 뭐 선거 때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고소는 어차피 해도 조사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국정조사를 넘어서서 특검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각 당의 대표들이 제1순위 공약으로 양평 같은 건 늘만 하죠. 공동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그 전쟁이 뭐냐?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은 밑에 흐르고 있고 그 위에
지금 도드라져 나와 있는 양평 게이트, 김건희 명품백, 또 민주당의 특검 재추진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에 나왔어. 지금까지 봐왔던 민주당 국힘의 구도가 제3정당의 참전으로 이제 훨씬 판이 좀 커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것이 김종대 의원이 늘 이야기했던 야권이 큰 연대를 해서 정권 심판의 이런 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느냐 이렇게 좀 봐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예컨대 최상병 특검은 외압 당사자 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진 영전이 됐고 가장 의혹의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은 지금 호주 대사로 도망갔어.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완벽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22대 방탄 그 조를 네. 다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양평은 지금 김성규 의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22대 국회 첫 해에 특검이라든가 의혹 조사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국 신당, 소나무당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정당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지금 조국 신당 목표 의석이 10석이에요. 그러면 국회 운영에 참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비례연합당에서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갈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대략 6명에서 7명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녹색정의당이 커트라인에서 간당간당 하는데 3%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민주노총표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군소정당이 합치면 교섭단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에 노회찬 대표 평화와 정의연대라고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더라고. 20년 동안 못 들어가 본 의자에 앉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은 국민의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은 당들이 이후에 이 김건희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최수근 상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원 후에 공동교섭단체 연대 전략을 선거 때 합의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선거 끝난 직후에라도 한다고 예고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힘이 돼서 하나가 생기면은 선거 끝나고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보다 이 투쟁력이 배가가 되는 거고 훨씬 국회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 신당이 요즘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 투쟁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선거 전략이다. 네. 원내 연대 전략을 앞서서 이런 건 민주당이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부승찬 용인병 밤 10시에 발표합니다. 발표한다는 아직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제 막바지 막바지. 응답 안 한 당원들 오늘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늘 밤 10시에요. 부승찬입니다. 예. 후보라도 부승찬. 잘 됐으면 좋겠네 그분이라도. 그 다음에 다 잘려나가가지고. 남양주의 김병주 의원도 오늘 밤 10시입니다. 예. 예, 많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저쪽에 임종득 2차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 다음에 고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거기에 진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진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난 아마 이거 끝나고 총알 택시 타고 용인에 가볼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어떤 투쟁의 전선이 그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면밀하게 군소정당이라고 해서 자기 선거에 매몰될 게 아니라 면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22대 개원에서 장차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거를 이쪽 개혁 진영의 범야권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소매를 잡아 끌어가지고 네.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역할을 바로 거기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특이한 점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조국 신당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조국 신당이 정말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소나무당은 손혜원 의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전 당대표가 지금 아직도 영의 몸이 돼 있고
보수 쪽에서 운동을 계속 해왔던 변희재 대표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자, 소나무당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 이렇게 지금 동접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 많이 안 보는데요. 3,000명 넘는 동접자가 계시니까 소나무당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조기 퇴진을 위한 좌우합작당입니다. 예, 물론 좌우합작당. 물론 보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예. 뭐 어찌 보면 현재까지 저 한 명인데 네. 어쨌든 한 명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조기 퇴진을 상징성이 위한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모여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원에는 함적 보수가 돼 있는데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수면 그건 이미 합리성이 인정된 거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 무기론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보다도 퇴진을 진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조국 신당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다 뭉쳤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레프트 있습니다. 경향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자꾸 제가 떠들면서 그런데 저희는 그 송영길 대표가 이미 이 태블릿 조작은 100% 확인된 거다. 예, 예. 이거 들이받으면 깰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1순위로 태블릿 조작을 가지고 한동훈을 그냥 치러 갈 건데 네. 조국 신당 이거 안 합니다. 조국 신당 태블릿 안 건드려요. 이게 좀 범진보율인데 안 건드리려는 부분을 태블릿 조작을 우리는 제 1순위 무기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소나무당은 지금 K정치혁신연합,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던 이래경 위원장이 주도하는 K정치혁신연합과도 연대해서 한다. 그쪽은 훨씬 더 또 진보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제 만났는데 예. 거기도 윤석열 퇴진에 대한 확관이지만 있으면 보수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보수까지 포괄할 수 있다. 자, 김정대 의원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정통적인 이제 전통적 민주당의 지지층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면. 예. 제가 그 작년 연말부터 이 선거의 그 판권도가 아마도 그 저기 탄핵 연합군으로 갈 거다. 네. 또는 퇴진 연합군, 또는 특검 연합군으로 갈 거다. 내가 작년부터 이거 아주 입이 아프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당이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먹혀들질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가능성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많이 지금 지쳐있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변희재 대표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완전한 애정을 철회했다기보다는 다소 피로와 짜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동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밥상이 차려졌던 거고 보완제가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소수 정당이 더 자기 강점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들이 태블릿 PC라든가 또 조국 신당에서 이제 앞으로 하는 어떤 특검 연대 그 저기 뭐랄까 자기들의 어떤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주면 민주당은 거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와도 돼. 옛날엔 우리가 오직 민주당만 바라봤는데 네. 저기서 왜 안 하냐, 특검 왜 통과 안 시키냐, 뭐 왜 법안 통과 안 시키냐 이런 말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는 다양한 어떤 희망이고 전략적 사고를 계속 고양시켜 나가는 좀 그런 국면이니까 상상력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댓글로도 송영길 대표님 소나무당 영원하라, 소나무당 화이팅 분석해 준다님,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도 정말 소나무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응원을 하길 바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 지금 임현 소장에 대한 뭐 좋은 글은 제가 지금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보궐선거 나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때도 그리고 컷됐어요. 이제 선거 많을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이 댓글 하나가 변희재 대표 그만 까고 이재명 지지자분들 제발 힘 모아서 승리합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윤석열 정권 평가와 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윤 전선 만들어야 한다. 홍메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비육지탄님께서는 호남일당 소나무당이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나무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이라는 호남의 큰 인물이 있고, 예, 이게 사실상 이제 제가 뭐 책을 들고 왔는데 이제 이거 좀 제가 쓴 책인데 예, 호남 대권론을 선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에서 반론 많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고 총선 얘기하는데 웬 대권론이냐 그러는데 이 송영길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검찰하고 들어갔다가 구속됐기 때문에 그냥 대충해서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검찰이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정치력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호남에서는 대권주자 정도 돼서 그 힘 가지고 검찰과 붙을 수 있지. 잘못하면 그냥 뭐 20년대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20년 동안에 호남 대권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 영남권이어서 호남에서는 송영길 중심으로 하고 또 하는 비례는 우리가 이 라인업은 아마 가장 셀 겁니다. 예, 누가 봐도 제일 잘 싸운 라인업일 테니까 호남에서 제일당은 뭐 저는 뭐 안철수도 했는데요, 뭐 부산 출신에 예.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변희재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도 있고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맞짱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부처만 주면은 그건 제가 10분 안에 키워. 예. 10분 안에 부처만 주면 키워시킬 10분 안에 자신이 키워. 있다 예, 이런 예, 것이고 호남 대권을 선언해야만 송영길 대표가 실제로 힘을 가지고 검찰과 힘을 가지고 재판부가 검찰 함부로 못 덤비는. 함부로 못 덤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소나무당을 어떻게 할 거냐, 손을 잡고 갈 거냐. 어저께 조국신당과 민주당은 손을 잡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하자고 했는데 김종대 형님, 소나무당까지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호칭이 형님으로 바뀌었 아니 좀 이런 어려운 질문할 때는 형님으로 제가 올라서 왠지 갑자기 짠해 보이는데. 예. 아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더라? 그 둘이 만난 거? 둘이 만났는데 소나무당까지 소나무당까지 이제 손을 잡을 거냐 있겠냐. 말 거냐.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뭐 선거연대라든가 이런 데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나무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어떤 그 작은 당은 예를 들면 군대로 얘기하면 여기 수색돼요. 예. 저기 저 어디 정행해진 행군로로 안 걸어가. 약간 게릴라전에 가깝다고. 저쪽은 보병부대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도 외부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일부 정책연대라든가 또는 어떤 선거에서의 공동공약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호남에서 쭉쭉 빠지고 있는 저 민주당의 어떤 그 피로에 대한 이제 호남 민심을 어떻게 저기 만져주고 우리가 그걸 위로해 줄 거냐 하면은 여기에 송영길 소나무당이 하나의 어떤 그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저는 그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60석을 만들어 줬는데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번번이 졌던 그런 나약한 모습 때문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160석이 160분의 1이 되다 보니까 힘이 빠진 면도 있을 거예요. 그게 숫자가 많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소나무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가 수가 적으면서 오히려 그게 전투력은 한 명 한 명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혁신의 경쟁, 윤석열과 싸우는 경쟁, 투쟁의 경쟁을 민주당도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한다면 저는 호남에서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보자고요. 옛날에 문재인 대표 때 민주당이 호남에서 폭망했어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 세석 빼놓고 다 내줬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호남 민심이 왜 떠나냐면은 그건 호남 푸대접론 때문이었고 호남 물갈이의 과도함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간 민주당은 혁신의 희생물로 호남을 삼아왔다는 피해의식과 상실감이 돼가지고 20, 30대가 40, 50대가 둘로 그냥 완전히 양분돼서 호남 여론을 양분해가지고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호남은 그런 류의 민주당의 반감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신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러 터진 데다가 저기 뭐냐 내부 문제에서 자꾸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이러는데 선거 때까지 시간은 얼마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싫어서 떠난 거지만은 지금은 싫어서라기보다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는 질책성 그 저기 민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당장 이런 상황에서 그 요구 제가 잘합니다 하고 어디서 깃발이 올라가고 하나의 어떤 지사적 그 저 행동이 나오면은 관심 갖죠. 그거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민주당의 부진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은 당연히 보완이 되죠. 그렇게 해서 또 송 대표가 그 과거에 이제 그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쭉 해왔던 활동을 보면은 정치는 인천에서 했지만 네. 사실 여전히 그 사람의 어떤 원형질은 제가 보기엔 호남이에요. 송영길 대표.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우셨죠 대학 시절에는. 뭐 그걸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진 뭐 그것은 않지만 오늘은 뭐 방송의 주제와 제가 벗어난 그분의 것이지만 그 빛과 어둠을 다 알죠. 예, 상세히 잘 아는 분이 김종대 전 의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이제 조국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소나무당은 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될 수는 있지만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신청을 하죠? 했고요. 보석이 네, 했죠. 그리고 보석이
선거 출마 이유로 보석했을 때 2번의 석방된 사례가 있고 예, 예. 송 대표 지금은 창당 가지고 보석을 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광주 출마를 확정질 거고 그래서 출마해서 유세 문제로 보석을 뭐 또 내거나 아마 그렇게 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 창당과 출마를 구속돼서 시작한 게 아니고 네. 작년 8월부터 창당을 선언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정치활동 준비하는 사람이 사정구석으로 참정권을 그냥 잃어버린 게 됐기 때문에 저는 법리적으로는 석방이 확실한데 이게 법리가 먹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뭐 정치 문제니까 제 생각에는 호남의 지지율을 볼 것 같아요. 호남의 지지율을 네, 보고 송영길 감옥에 잡아놔도 당사할 것 같으면 풀어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어디 누가 전화? 아니 저는 호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왜냐면 제가 체감한 건데요. 저희가 그 도전했던 관악 지역 같은 경우는 호남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40%가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고 호남 동호회가 그 호남 향후회 동호회란다 죄송합니다. 호남 향후회도 굉장히 동네별로 많을 만큼 이게 조직세가 호남 조직세가 센 곳인데 그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어쨌든 저한테 이제 고생한다 뭐 힘내라 그래서 이게 편지 2장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남 분들 만나러 갈 때 그 편지를 항상 들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 저를 지지 안 했던 분들도 아 그치 송 대표가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송 대표 봐서라도 우리 임세현 씨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했던 경험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송 대표가 어쨌든 검찰과 싸우다가 그 검찰에 끌려간 거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그런 동정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 같다는 지금 이제 생각이 듭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역할은 뭡니까 소나무당에서?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송 그렇군요. 대표가 선거를 못 이끌기 때문에 예. 손혜원 의원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우리도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직접 한번 소나무당이 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선대위원장이면 실제로 그러면 소나무당의 얼굴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실질 선거 실무 총괄. 실무 총괄이고 예. 그럼 당 대표는 현재 지금 황세영 교수가 예. 대행을 지금 하고 예,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분은 교수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모든 선거 실무는 손혜원 의원이 다 하는 거죠. 아니 황태인 교수님이 오늘 나와서 창당사 이런 걸 하는데요. 인사말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아주 뭐 까랑까랑하게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고 원로 교수, 명예 교수 이러신데 그분이 원래 이제는 막 지역 패권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남 집권론을 처음 이론적으로 설계해서 DJP 연합의 창시자라고 하고 뭐 이 책이 사실 그 황태영 교수의 이론을 기반으로 쓴 예. 책이에요. 소영길 집권론 같은 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소나무당이 출범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는 좀 더 쭉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선이 완전히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군소정당 그리고 기성의 거대 정당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딱 35일 남았습니다. 총선까지. 길다면 너무너무 긴 것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뚝딱 지나가 버린 걸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이 어떤 핵심 전략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먼저 일단 드리면 김정대 의원님 네. 제3지대 진보정당 어떻게 해야 지금 한석이라도 얻어갈 수 있습니까?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예. 일부 여론조사에서 녹색정의당보다 뒤지는 걸로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나왔고 오늘 그 뉴스 토마토에서는 아예 당으로 취급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보다 1%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어디론가 사라진 제3지대 이게 지금 최대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대략 5%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지금 지지율은 12월에 정의당 지지율이에요. 그때 정의당 3 내지 5% 다 나오고 있었다. 지금 1, 2%로 떨어졌지만. 그리고 당원 숫자도 많이 타격을 입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3지대로는 저는 유통기한이 끝났고 시효도 이제 더 이상은 없어졌다. 심지어 민주당 탈당파들도 제3지대 가는 거 지금 거의 생각하는 의원이 없이 차라리 무소속 출마하는 걸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제3지대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부터 그건 제3지대가 아니라 1.5지대다. 그리고 양당 정치의 부스러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오히려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나 앞으로 나올 정당에서 제3지대론이 더 새롭게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한 달 만에 우리가 맞이하는 뜻밖의 이거는 격변의 구도입니다. 이 상황이. 그 말씀은 이게 결국 제3지대라는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검찰 탄핵당, 윤석열 정권 심판당 이런 쪽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으로서 제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재구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저기 양당 정치, 뭐 기득권 정치 극복했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제3지대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오히려 윤석열의 또 다른 변형같이 심지어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당의 어떤 거 하다 보니까 이 제3지대는 사실상 반명지대야 또. 반명지대에 가까웠고 또 이준석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일 면전에서 그 검투사 같이 맞고 나서야 될 건 원래 이준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낙연 그거 네. 못한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원래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투쟁력이 없어요. 안 보여요, 언론에. 안 보여. 네. 원래는 그걸로 자기 공간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온 조국 혁신당하고 여기 소나무당이나 여기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대결 관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명하고 투쟁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분들이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가 그 저기 원래 이준석 또는 이낙연 이쪽에서 원래 그 만들었어야 될 공간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85년도에 이 신민당 돌풍이요. 딱 선거 한 달 전에 창당이 됐는데,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85년. 일시감치 창당했는데 전두환이 선거를 앞당겨버려가지고, 원래 한 3개월 전에 창당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돌풍을 일으켜서 그 어용야당 민한당을 넘어서 버려서 민한당을 흡수하고 결국에는 전두환 정권을 때려 부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제3지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과 제대로 못 싸워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 민주당이 못 싸워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똑바로 싸웠으면 아마 공간이 없었을 텐데 결국 지금에 나오는 조국 신당하고 소나무 신당은 신민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조국당하고 소나무당 경쟁할 텐데 누가 더 신민당하고 비슷하게 제대로 잘 싸우냐 그런 경쟁일 겁니다. 그 제가 1985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신민당 돌풍일 때 고등학생인데 그 경남 창원에서 황낙주 의원이라고 오래된 뭐 이제 정치인인데 자꾸 하셨고요. 예, 그분이 막 피를 토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고등학생인데 가서 막 박수치고 했는데 그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민심이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정당이 지금은 정권 심판당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나무당이 어느 정도 이제 싸울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그때는 신민당 돌풍이 개헌은 현판식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 목표가 뚜렷한 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윤석열 뭐 퇴진 타도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최종 목표지 중간에 어떤 전략적인 지점으로서는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검연대다 뭐 저기 뭐 양평이다 뭐 이런 어떤 소재가 중간 의제가 널려 있다는 건데 그때는 전두환 퇴진을 직접 외친 게 아니고 개헌 현판식을 전국 시도에 돌아가면서 하면서 천만 개헌 서명을 벌인 거예요. 예. 이때 김대중, 김영삼이 협력한 거예요. 아. 그때 당대표로는 이민우 대표를 띄워놓고 신민당 대표로 그 다음에 실세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그 개헌 서명 운동하러 시민들이 중소도시에서도 몇만 명이 모인 거고 그게 87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못 시켰지만 결국은 이걸 민주항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6.29 선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돌풍이 되고 이게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은 3년간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돌풍이 왜 부는 거냐 그러면. 왜 그것이 저기 앞으로 구체화돼? 그건 22대 국회에서 그 어떤 투쟁이랄까 경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깃발 정당이 앞서 나가는 맨 앞에 있는 네. 하나의 창끝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조국 신당하고 유사성이 많아요. 그 저기 검찰에 대해 가지고 또 똑같은 당사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김영삼, 김대중 경쟁이 그거였어. 그때 당시에 양쪽 동교동, 상도동 캠프가
그런 걸 이제 모델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성기님께서 난 호남 53년째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호남 민심은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송영길당 찍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호감도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정치 세력이 나와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의 열기를 더 높여가는 것을 이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그대로 받아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막 짜증이 나다가요. 제대로 싸우는 정당이 나오니까 약간 일이 업이 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럼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제 제3정당을 봐야 하며 이번 총선을 주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임시현 소장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에 그 조국혁신당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사실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박홍근 그 의원이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메시지가 그냥 한마디로 딱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3년도 길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광을 한 거예요. 그 윤석열을 반대하는 윤석열 때문에 짜증나는 뭐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관심도가 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사실상 뭐 20%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럼 이제 민주당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대 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낼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못해서 지지율을 허락했는데 여기는 내는데 여기를 무시하고 간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또 이 메시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메시지를 내가 찬성한다는 의견 표명을 해야 사실 민주당으로서 이 길을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 소나무당도 지금은 아직은 인재 창당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지표나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지금 조국혁신당처럼 강렬한 메시지와 윤석열과 싸우자는 그 투쟁의 전투력을 잘 보여주고 그게 시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민주당에서도 함께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번에 이제 22대 공천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제일 민주당의 어떤 그 기이하게 여기는 게 철험의 몰락입니다. 네. 그 가장 투쟁력이 강한 집단이었죠. 그런데 이수진 의원, 최강욱 의원, 뭐 또 김남국 의원, 뭐 이렇게 보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중분해가 돼버렸다. 공중분해가. 그러면은 그 철험회가 한때는 민주당의 수색대대였단 말이에요. 어? 맨 앞에 서 있는. 그런데 지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보면은 누가 어떤 그 상임위에서 어떻게 투쟁을 할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 부승찬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일부의 그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지. 정말로 그 조금 더 이 민주당이 반윤석열을 단일 대오를 묶어낼 수 있는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쭉 공천 과정에서 힘을 결집시켰느냐 하는데 내가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유권자의 요구가 지지자가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다른 정당으로 상당 부분 분산이 돼 있는 이게 지금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늦어도 이번 주면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보여야 될 태도는 이런 어떤 민주당보다 앞서서 창끝으로 싸우는 정당을 민주우당으로 정의하고 그런 단체들끼리 연대해서 연합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표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반드시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 공동교섭단체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효능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스스로 막 꿀밤을 때리고 싶은 게요. 이준석 신당이 뭔가 좀 그 국민의힘에서 분화가 돼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 그거 저한테 막 꿀밤을 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범야권의 좀 그 선단의 최종 선장으로서 제대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국 신당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좀 외톨이가 되는 듯 했는데 또 꿀밤을 때려야 될 일이 조국 교수가 저렇게 이번 선거를 총선에서 부상할 것이라고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조국 신당이 이번에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못했고 오히려 짐이 될 거라고 짐이 될 거라고 하고 민주당은 야, 조국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가 또 꿀밤을 때려야 되고요. 근데 꿀밤을 안 때리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소나무당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대체적인 분위기는 소나무당 별로 힘을 못 쓸 것이다라고 하고 변희재 대표나 손혜원 의원 같은 분은 정말로 이것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꿀밤을 때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이미 1월 말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송영길이 신당만 되면은 지지율이 있다가 호남에서 34%가 나왔었어요. 네. 그 송영길 이름 하나만 들어갔을 때 손혜원도 없었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이미 라인업이 구상되고 이제 비례는 K연합과 합치면서 뭐 좀 이제 진보 쪽 언론들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를 저희는 전면 100% 오디션으로 가서 이 투사들만 그대로 오디션을 뽑아내겠다 했었을 때 하여튼 제 계산을 볼 때는 뭐 조국 신당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하고. 왜냐면 조국 신당이 지역 기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조국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싸움을 한 적도 없고 사실은 이 구망을 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재 영입 면면 자체가 이게 전혀 투자가 아니어서 저는 좀 지금 이제 거품이 빠질 것 같다 조국 신당은. 그리고 더군다나 저 지역구를 안 낸단 말이에요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근데 소영길 신당은 호남 다 낼 겁니다 지역구 전체를. 그래서 예. 호남에서 다 경쟁하겠다 민주당이랑.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조국 신당 소나무당하고 한 게 경쟁해야 되는 거죠. 경쟁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표가 있는데 나눠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아니 민주당은 비례 없습니까? 이 민주당에 지금 뭐 한창민 사무총장 저 3인당이나 용해인다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들이받고 경쟁하는 건 좋은데 저는 민주당의 할 거는 큰 테이블 하나 만들어 테이블 하나가. 뭐 2명이든 3명이든 군소정당이 꼭 반드시 주로 이제 윤석열 테림에서 갖고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걸 테이블에서 다 종합해 주면은 그거 갖고도 민주당이 또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연대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지역이든 정당이든 다 경쟁을 하는 거죠 치열하게. 그리고 경쟁 원리는 누가 잘 싸우냐예요. 누가 잘 싸우냐. 좋은 지점인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정보가 잘 종합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정의당이 웬만한 당 다 매겨 살리고 있거든. 예. 지금 저기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 정의당. 사무총장, 부총장이 나란히 가가지고 지금 대변인, 부대변인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저기 그 새로운 미래 정책팀장, 홍보팀장 다 정의당. 거기에다가 박원석 의원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한창민 사회민주당 비례 후보 얘기했는데 그 정의당 부대표 출신이에요. 아니 다 깔려서 완전히 디아스포라 정당이야. 다 보내.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정보 수집하기가 제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각 당에 정당 실무를 해본 사람이 정의당 출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국 단위의 정당 실무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변 대표 말씀하신 대로 투쟁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원래 농성으로 시작하는 거고 농성으로 끝난 당이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유용성이 있고 그래서 처음엔 비리비리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 자리들 잘 찾아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소나무당은 없지 아직까지. 거기는 뭐 아직은 우리한테는 조금 접근이 안 됐던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송영길은 광주에서 확실히 소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광주 아마 서울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다자대결 구도를 만났다는데 호남 사람 아무도 반응 안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 건으로는 호남에서 전화가 좀 와요. 요게 달라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XX예요. 이래 되는 현상이 이게 뭐 다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호남이 갖고 있는 그 전략적 사고의 아주 그 미묘한 측면이거든요. 네. 가끔 우리 상상력을 앞질러 갈 때가 있다. 여기가. 참 정치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겪어보면서 참 모르겠다. 제가 제 스스로 꿀밤을 때리고 또 반성하고 다시 쳐다보면서 논평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소나무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보석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거기에서 나오는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 발언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투쟁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이 돌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마치 그래서 신민당 혹시 기억나시면 신민당 돌풍 때
김대중이 미국에서 4년 만에 와가지고 네. 선거 이틀 남기고 광주 방문한 걸로 폭발시켜버렸거든요. 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높아서 감옥에 붙잡아도 당선될 것 같다면 풀어줄 것 같은데 그러면 3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석방되면 반면은 이제 호남 가서 이제 아마 좀 DJ랑 비슷한 데자뷰한 모습이 나오겠죠.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너무 그때는 꽂히셨어요, DJ 요새. 사형 선고받고 미국에 망명 갔다가 그때 이미 죽을 꿈이 느끼고 호남에서 5.18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DJ가 왔을 때 전부 망월동에서 엉엉 울면서 이제는 돌아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래고 막 통곡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그건 좀 3분의 1만 돼도 DJ 3분의 1만 돼도 지금 우리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쾌하게 웃음을 웃는 것은 뭔가 정치가 살아 꿈틀거리면서 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혁신의 길이다. 이러면 박수칠 용의가 있는 것이 우리 민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는 하루님은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번 총선 주도하고 이끌고 대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 또 잘 새기겠습니다. 아까 전주에서 보내주신 이성기님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당이 비례로 가면 호남은 그쪽으로 표 못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고요. 그만큼 그런 의견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총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이미 질문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인물 한 사람 지금 좀 꼽아 주시죠. 임전 소장이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해드릴까요? 가장 주목받을 인물 한 사람을 꽂아주면 최근에 조국 신당 대표가 저렇게 부상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정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 꼽아 주시죠. 저도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조국이다. 네, 조국 대표. 계속 이 이제 힘을 몰고 간다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는 가장 강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민주당에서 약간 피로감을 느낀 분들도 어느 정도 지지세가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제 주목한 인물이죠. 전 사실 그 전에 이준석 일까 아닐까 했는데 이제 네. 아예 이제 거의 사라져버려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국 대표인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 지금 인재영이 발표 보면은 마음에는 드세요? 그분들 중에 투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싸우거나 뭐 강한 메시지 낸 분들은 아니죠. 사실 뭐 신장식 그 전 뭐라고 해야 되냐? 앵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도 이제 방송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변호사시고 하고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요직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처럼 메시지를 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야 되는 게 방송을 한 건 불과 3년밖에 안 되고 네. 그 전에 저 총선에 나가서 관악구에서 그래도 2자릿수 득표율을 진보 정당으로 얻었던. 그래서 저 연설하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그 시간이 길다. 예.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부승찬입니다. 부성찬. 예, 오늘 좋습니다. 밤이 이게 고석 군사법원장하고 이게 진실 세력과 외압 세력이 한 지역구에서 보기 드문 선거구라는 거. 이 점 좀 강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된 사람은 김준영 교수를 좀 주목하시라고. 김지현 교수가 예, 이제 외교 문제 전문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거기 가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기 최근의 신드롬이 스픽스에 만나면 공천 다 떨어진다는 게 지금 아니 스픽스에 나온 분들이 지금 당을 만든 분들이 몇 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리고 몇 안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저기 조심해 오늘 주시면 안 되겠다. 부성찬 주말에 이현주 네. 뭐 이렇게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양문석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속속들이 발표되는 거 보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잘 그거 지켜봐 주시고 여론조사 오는 전화 반드시 받아주시라. 꼭 받아주시라. 예, 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현주, 부승찬 둘 다 용인입니다. 예. 하나는 병, 하나는 정.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픽스 벨트가 형성되는 거예요. 스픽스 벨트가. 거기서 그러면 형성되는 마지막 거예요. 남아있는 이제 한 자락의 벨트가 예. 오늘 성공하면 그래도 스픽스가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무너지면 스픽스 너희들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개털들만 모이는 방송이 되는 거예요. 예, 개털 방송으로 바꿔서 다음 주부터 스픽스가 아니라 개털로 우리가 그리고 방송을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제 관여하는 그 예. 소나무당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보다 앞으로를 조금 봐주십사 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걱정하고 잘못된 거 제대로 따지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스픽스에 많이 나온다. 여전히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활약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변희재 대표는 가장 주목하는 인물 한 분 꼽아주시죠. 아니 뭐 저는 지금 책을 썼는데 뭐 책 쓴 사람한테 인물을 책을 물어보고 좀 이렇게 책 자체가 보여주시고요. 소영필 주제로 책을 썼는데 야 이거 언제적 사진입니까? 이거 꽤 오래전 정치 처음 시작할 데뷔할 텐데. 때 이제 이 소영길 대표는 운동권하고 묶여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지. 이 변호사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따로 들어갔어요 사실. 보궐선거로 들어왔어. 예, 그래서 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향수가 있어. 야 운동권도 이렇게 공부를 해라 소영길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인재인데 저는 초반에 이제 소영길 대표가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광주 지역구를 정해서 선언할 텐데 초반에 저는 지지율이 지금 그 경산에 지금 최경환 씨가 압도적으로 50% 이상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박지원 씨가 저 해남에서 지금 뭐 거의 50%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중량급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폭주를 못 막으니까 여든 야든.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소영길 대표의 5선에다가 인천시장의 경력과 싸우다 감옥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초반에 지지율이 이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이 한 60대 한 20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다고 봐요. 뭐 그렇게 되면 호남 선거 다 뒤집어질 겁니다. 변희재 대표가 서울 태생 보수농객 변희재가 제시하는 호남 대통령론, 호남 대권선은 김대중에서 송영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변희재 대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송영길이 대권 주자로 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내일 모레 선거라고 하더라도 민심을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다. 지난 2주 동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했을 때 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또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죠. 욕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했을 수 있다. 어제 MBC에서 했던 100분 토론 패널 조사가 객관적으로 맞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국 신당이 갑자기 이렇게 부상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오늘 소나무당이 다시 윤석열 정권 퇴진과 검찰 정권 정말로 타도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찻잔 속에 태풍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임시현 소장이 오시니까 오늘 동집을 무려 3,500명을 했는데요. 요즘 3,500명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요. 오늘 그건 다 사회자 덕이에요. 사회자 덕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제 머리를 그냥 꿀밤 주는 거 보셨죠? 저도 잘 못 맞히는데 정말 반성 많이 하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만나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역전에 하면은 용사들 우리 시청해 주시는 3,500 우리 동접자 여러분들도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해주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저녁 보내시고요. 제가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역전에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